새벽 4시 서리는 화장실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서 있었다. 선명한 두 줄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결과였다. 미용실에서 10년째 가위를 들고 있는 그녀에게 이 임신은 계획에도 꿈에도 없던 일이었다. 민서가, 전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우리 만나야겠어. 민석은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대리로 일하는 평범한 남자였다. 설인과 만난 지 1년. 그들의 관계는 아직 결혼을 논할 정도로 깊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가 생긴 이상 선택의 여지는 많지 않았다.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설이는 커피숍에서 민석의 손을 꽉 잡으며 울음을 참았다. 민석의 표정은 복잡했다. 당황스러움과 책임감이 교차하는 얼굴로 한참을 침묵하더니 일단 엄마께 말씀드려야겠어. 엄마? 응. 이런 큰일은 혼자 결정할 수가 없어. 엄마 의견을 들어봐야지. 그 말에 설인의 마음 한편이 서늘해졌다. 자신들의 문제인데 왜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임신이라는 현실 앞에서 더 이상 따질 여유는 없었다. 이틀 후 민석의 집에서 만난 민석의 어머니 윤정의 첫 마디는 차갑기 그지없었다. 낙태해라. 내 아들은 아직 준비 안 됐다. 윤정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민석을 키운 여자였다. 아들에 대한 애착은 남달랐다. 그런데 설인 같은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 아들을 빼앗아가려 한다는 생각에 치가 떨렸다. 어머니, 그래도 생명인데. 설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생명,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 같은 년이 우리 민석이를 함정에 빠뜨린 거 아니야? 혹시 일부러 임신한 거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예상하지 못했다고? 그럼 피임은 왜 안 했어? 요즘 여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남자 잡으려고 하더라. 윤정의 말은 점점 날카로워졌다. 설이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으며 민석을 바라봤다. 하지만 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석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윤정이 아들에게 물었다. 엄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갑작스럽긴 뭐가 갑작스러워. 일단 애부터 없애고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봐라. 설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저는 저는 내 아들 인생 망치려고? 아직 대리밖에 안 되는데 애 하나 딸려서 어떻게 살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그날 밤 설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뱃속의 아이는 아직 쌀알만 했지만 이미 그녀에게는 소중한 생명이었다. 하지만 혼자 키울 자신도 윤정과 맞설 용기도 없었다. 결국 일주일 후 민석이 설인에게 말했다. 결혼하자. 엄마도 결국 승낙하셨어. 정말? 대신 조건이 있어. 당분간은 우리 집에서 살면서 엄마를 잘 모셔야 한다고 하셔. 그리고 민석은 말을 주저하다가 이어갔다. 혼인신고는 애 낳고 나서 하자.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는 걸로. 설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게 정말 청혼인가? 아니면 조건부 계약인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설인의 월급으로는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었고 친정 부모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다. 결국 설이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알았어. 열심히 할게. 그렇게 설인의 불안한 결혼 생활이 시작됐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채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사는 기형적인 결혼이었다. 임신 6개월 설인의 배는 제법 불러왔다. 미용실 일도 그만두고 집에서 지내는 날이 많아졌는데 윤정의 요구사항은 날이 갈수록 황당해졌다. 설이나 민석이 발톱 좀 깎아줘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윤정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민석을 가리키며 말했다. 설이는 귀를 의심했다. 우리 민석이가 발톱 깎는 걸 싫어하거든. 어릴 때부터 내가 다 해줬는데. 네. 발톱이요?
이제 며느리가 해야지. 서리는 황당함을 넘어 기가 막혔다. 34세 성인 남자의 발톱을 깎아달라니. 게다가 자신은 지금 만삭이었다. 어머니, 제가 지금 배가 많이 불러서. 배가 불러도 며느리라면 해야지. 그것도 못해? 윤정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마치 서린이 게으름을 피우려 한다는 듯한 어조였다. 민서가 너는 뭐하고 그래? 나 보고 내 발톱 깎아달라잖아. 서린이 민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민석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대답했다. 그냥 깎아주면 안 되나? 엄마가 부탁하시는데. 부탁이 아니라 명령 같은데. 명령은 무슨 그냥 가족끼리 도와주는 거지. 서린은 할 말을 잃었다. 가족끼리 도와주는 것과 며느리에게 남편 발톱까지 깎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결국 서린은 무겁고 아픈 몸을 이끌고 민석 앞에 앉았다. 발톱 깎기를 들고 민석의 발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이게 정말 결혼 생활인가? 이게 정말 사랑하는 사이가 할 일인가? 아야, 아파. 민석이 투덜거렸다. 미안해, 배가 많이 불러서 잘 안 보여. 그럼 좀 더 조심해서 하지. 민석의 무심한 말에 서린의 마음은 더욱 쓸쓸해졌다.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불평이나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윤정이 혀를 찼다.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네. 우리 민석이 상처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어머니 처음 해보는 일이라. 처음이라니? 이런 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애를 키우려고? 진짜 걱정이네. 윤정의 말은 서린에게는 모욕이었다. 하지만 임신한 몸으로 갈 곳 없는 그녀로서는 참을 수밖에 없었다. 발톱을 다 깎아준 후 서린은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뱃속에 아기가 꿈틀거리며 엄마의 슬픔을 느끼는 것 같았다. 미안해, 아가야. 민석이 방에 들어왔다. 왜 그래? 기분이 안 좋아? 당신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뭐가? 내가 당신 발톱을 깎아주는 게. 내가 지금 임신 6개월인데. 민석은 당황한 듯 했다. 그게 그냥 엄마가 부탁하셔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 당신 발톱은 당신이 깎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우리 결혼을 허락하셨잖아. 그런데 이런 작은 일로 기분 나빠하면 작은 일? 이게 작은 일이야?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석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엄마한테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럼 당신이 직접 하면 되잖아. 왜 나한테 시켜? 아, 그냥 엄마 말씀이니까. 민석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다. 엄마 말씀이 모든 판단 기준이었다. 그날부터 서린은 더 많은 것들을 요구받기 시작했다. 민석의 양말 정리, 속옷 빨래. 그리고 민석이 쓴 컵들은 즉시 씻어야 했다. 우리 민석이는 어릴 때부터 깔끔한 걸 좋아해. 조금이라도 더러우면 스트레스 받아. 윤정의 설명이었다. 서린은 점점 자신이 며느리가 아니라 가정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도 무급 가정부 말이다. 결혼한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지만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 서린이 몇 번 혼인신고 얘기를 꺼낼 때마다 윤정은 애 낳고 나서라는 말로 미뤘다. 어머니 그래도 혼인신고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병원에서도 계속 물어보는데. 뭘 그런 걸로 조급해? 종이 한 장 차이가 뭐가 그리 중요해? 하지만 서린에게는 중요했다. 적어도 법적으로라도 보호받고 싶었다. 지금 상태로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감이 컸다. 더 큰 문제는 민석이었다. 결혼 후 그는 모든 것을 엄마에게 물어보기 시작했다. 엄마, 나 속옷 사이즈가 뭐였더라?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봐? 아내한테 직접 물어보지. 엄마가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이런 대화가 일상이 됐다. 생활비 얘기도 집안일 분담도. 심지어 부부 관계까지도. 윤정의 의견을 물었다. 엄마 임신했는데 관계를 가져도 되나? 임신 중에는 조심해야지. 괜히 애한테 탈이라도 나면 어떡해? 이런 말을 들은 서리는 기가 막혔다. 부부간의 사적인 일까지. 시어머니가 관여하는 것이 정상인가?
어느 날 설이는 참다 못해 민석에게 말했다. 당신 뭐든지 어머니한테 물어보는 것 좀 그만해 줄 수 없어? 뭘 물어본다고? 모든 걸 다 물어보잖아. 우리 일인데 왜 어머니 허락을 받아야 해? 민석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엄마 말이 맞아. 네 말보단 엄마가 먼저야. 엄마는 나를 30년 넘게 키우셨잖아. 그럼 나는 당신한테 뭐야? 너도 중요하지. 하지만 엄마가 더 중요해.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설이는 자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깨달았다. 엄마가 먼저 아내는 그 다음. 아니 그 다음도 아닐지 모른다. 그날 밤 큰 싸움이 벌어졌다.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우리 결혼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도 엄마인데 그건 당연한 거잖아. 집안 어른한테 인사드리고. 그럼 나는 당신한테 뭐야? 당신은 정말 엄마밖에 모르는구나. 허락!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결혼 허락을 받아야 해. 인사드리는 것과 모든 걸 간섭받는 건 다른 거라고. 싸움은 점점 격해졌다. 윤정도 나타나서 설인을 나무랐다. 우리 민석이한테 소리 지르지 마라. 임신했다고 해서 함부로 해도 되는 줄 알아? 어머니는 항상 민석이 편만 드시는군요. 당연하지, 내 아들인데. 너 같은 것보다 내 아들이 100배, 1000배 소중해. 결국 민석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엄마 모시고 살 수 없다면 나도 못 살겠어. 나 형 집에 가서 있을게. 설이는 황당했다. 임신한 아내를 두고 자신이 나간다니. 민석아, 임신한 아내를 두고 어디 가려는 거야? 너도 친정 가면 되잖아. 내 친정이 어디 있는데? 하지만 민석은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다. 그 후 3달 동안 설이는 윤정과 단둘이 지내야 했다. 그 3달은 지옥 같았다. 윤정은 설인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고 민석은 가끔 전화로만 안부를 물었다. 애는 잘 있어? 응, 잘 있어. 몸은 괜찮고? 응. 그뿐이었다. 언제 돌아올 건지, 혼인신고는 언제 할 건지에 대한 답은 없었다. 임신 말기가 되자 윤정도 조금 누그러졌다. 혹시 분만 중에 문제라도 생기면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올까 걱정됐기 때문이었다. 민석아, 이제 들어와. 애 낳을 때 되지 않았니? 그렇게 민석은 3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한 달 후 아이를 낳고 2주가 지났다. 딸이었다. 설이는 작고 예쁜 딸을 보며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였다. 아이를 낳고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그는 설인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다. 설이나 엄마가 그러는데 뭐, 애는 없던 일로 하자. 설이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입양 보내자. 엄마가 알아보셨는데 좋은 집이 있대. 설이는 순간 숨이 막혔다. 뱃속에서 10달을 품고 진통의 고통을 견디며 낳은 아이를 없던 일로 하자니. 당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아직 준비가 안 됐잖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엄마도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고. 부담스러워한다고? 내가 키울 건데 무슨 부담이야? 그래도 엄마 말이 맞아. 지금 키우면 너무 힘들 거야. 설이는 미칠 것 같았다. 이게 정말 아이의 아버지가 할 말인가? 민석아, 이건 우리 아이야. 우리가 낳은 아기라고. 알아. 나도 잘 알아 하지만 하지만이 뭐야? 하지만이 대체 뭐가 있어?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 윤정이 방에 들어왔다. 뭘 그렇게 시끄럽게 얘기해? 애가 깰 것 같은데. 어머니 민석이가 지금 우리 아이를 입양 보내자고 하는데요. 입양이 뭐가 나빠? 지금 너희가 키울 형편이야? 돈도 없으면서. 윤정의 말은 냉정했다.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지, 현실을 봐. 민석이 월급으로 애까지 키우면서 어떻게 살아? 집도 전세인데. 그럼 제가 일하면 되잖아요. 일하면서 애 키우기가 쉬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설이는 절망스러웠다. 절대 안 돼요. 우리 아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내가 뭘로 키워? 돈이 있어? 집이 있어?
그럼 혼인신고라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정당하게 키울 권리가 있잖아요. 윤정이 코웃음을 쳤다. 혼인신고? 지금 상황에서? 왜 안 돼요? 아이도 낳았는데. 아이 낳았다고 다 혼인신고해주나? 너 같은 년하고 우리 민석이가 종이에 도장 찍을 이유가 뭐가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설이는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다. 이들은 처음부터 자신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민석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정말로 우리 아이를 포기할 거야? 민석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설이나 미안해. 하지만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설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너도 다른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면 되잖아. 좋은 사람?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될 생각은 안 해?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설이는 아기를 품에 안고 울었다. 아이는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이 작은 생명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단 말인가. 안 돼. 절대 안 돼. 엄마가 널 지켜줄게. 설인의 다짐은 확고했다. 설사 혼자가 되더라도 아이만은 지켜내겠다고. 아이 문제로 한 달째 갈등이 계속되던 중 설이는 또다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둘째였다. 피임에 실패한 것이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민석에게 말했다. 혹시나 첫째보다는 나을까 하는 희망을 품으면서. 민서가 나 또 임신했어.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또 벌써? 응. 피임이 잘 안 됐나 봐. 이번엔 정말 안 돼. 첫째도 아직 해결 안 됐는데. 민석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차가웠다. 윤정은 더했다. 이번엔 무조건 지워. 무조건이야. 첫째도 모자라서 둘째까지? 어머니, 어머니는 무슨 어머니야? 나는 네 어머니가 아니야. 우리 민석이 엄마지. 윤정의 말은 점점 독해졌다. 애는 낳지 마라. 그리고 집안일은 네 몫이야. 하. 애 둘 낳아서 우리 집 거덜낼 생각이야? 하지만 설인의 몸은 이미 임신으로 인해 약해져 있었다. 첫째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임신한 터라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다. 어느 날 설이는 갑자기 하혈을 시작했다. 민서가, 피가 나와. 하지만 민석은 회사에 있었고 윤정은 병원비 아까우니까 좀 더 지켜보자. 라며 병원 가는 것을 만류했다. 유산되면 오히려 잘 된 거 아니야? 어차피 지울 거였잖아. 설이는 혼자 응급실에 갔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임신 초기인데 출혈이 심하네요. 입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남편이 곧 올 거예요. 하지만 민석은 오지 않았다. 연락을 해도 회사 일이 바빠서 나중에. 라는 답만 돌아왔다. 결국 설이는 혼자 입원했다. 3일 동안 혼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이게 정말 결혼 생활인가? 이게 정말 사랑인가? 병실에서 혼자 링거를 맞으며 설이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다. 3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외로웠던 적이 있었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무시받고 상처받은 적이 있었나? 첫째 아이는 여전히 윤정이 임양 보내려고 압박하고 있었고 둘째는 뱃속에서 위태롭게 버티고 있었다. 설인의 몸과 마음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퇴원 후 집 분위기는 더욱 차갑게 변했다.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는데 돈 낭비 좀 하지 마라. 윤정의 첫 마디였다. 어머니, 제가 출혈이 심해서. 출혈? 애초에 임신을 안 했으면 출혈도 없었을 텐데. 민석은 여전히 엄마 편만 들었다. 설이나 엄마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야. 우리 형편의 애 둘은 너무 부담이야. 형편이 어려우면 당신이 더 열심히 일하면 되잖아. 나도 열심히 하고 있어. 하지만 한계가 있잖아. 한계. 당신은 항상 한계 얘기만 하는군.
설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묻어 있었다. 그날 밤 설인은 또 하혈을 했다. 이번에는 더 심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민석과 윤정은 시큰둥했다. 또 맨날 아프다고 하네. 꾀병 아니야? 윤정의 반응이었다. 어머니, 제가 지금 임신 중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임신 중이면 뭐 어때?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하게 임신하던데. 설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새벽에 혼자 응급실로 갔다. 이번에는 상황이 심각했다. 유산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당장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의사의 말에 설인은 절망했다. 선생님, 아이를 살릴 수는 없을까요? 환자분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일단 환자분 생명부터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설인은 둘째를 잃었다. 수술대에서 눈을 뜨며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것이었다. 민석은 수술 후에야 병원에 나타났다. 괜찮아? 애가 없어졌어. 그래, 어쩔 수 없지. 엄마도 그럴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 민석의 반응은 너무나 담담했다. 마치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이. 당신 혹시 이걸 바랬어? 바랬다는 게 무슨 말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설이는 절망스러웠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이렇게 냉정할 줄은 몰랐다. 퇴원 후 집에서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다. 윤정은 설인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둘째도 없어졌으니까 이제 집안일이나 열심히 해라. 그것도 못하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설이는 몸이 회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모든 집안일을 해야 했다. 청소, 빨래, 요리, 설거지까지. 심지어 윤정의 개인적인 일까지 처리해야 했다. 설이나 내 속옷 좀 빨아줘 손빨래로. 설이나 내 발 좀 주물러줘. 다리가 아파서. 설이나 마트 가서 장 좀 봐와. 목록 적어뒀으니까. 첫째 아이도 여전히 윤정의 감시 하에 있었다. 설인이 아이를 돌보려고 하면 윤정이 나타나서 방해했다. 네가 뭘 안다고 우리 손녀를 만져? 함부로 하지 마. 제 아이인데요. 내 아이? 혼인신고도 안 한 주제에 무슨 내 아이야? 그렇다. 아직도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 설인은 법적으로 아무 권리가 없었다. 몇 개월이 지나자 설인의 건강은 더욱 악화됐다.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몸무게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설인은 거울을 보며 깨달았다.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예전에 밝고 활기찬 설인은 온데간데없고 지쳐있고 절망적인 여자만 남아 있었다. 이게 나야? 거울 속의 자신은 늙어 보였다. 32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날 밤 설인은 민석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민서가, 우리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어. 혼자? 넌 혼자 살 수 있어? 돈도 없으면서. 민석의 말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그래, 돈은 없어.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그럼 나가라. 누가 붙잡나? 설인은 놀랐다. 이렇게 쉽게 포기할 줄은 몰랐다. 우리 아이는 아이? 너 혼자 키워봐 할 수 있으면.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돌아서서 나가버렸다. 다음 날 윤정이 설인에게 말했다. 짐 싸. 이제 나가. 어머니, 어머니 소리 하지 마. 나는 네 어머니가 아니라고 했잖아. 우리 민석이도 너 없어도 잘 살 거야. 설인은 울면서 짐을 쌌다. 가져갈 것도 별로 없었다. 옷 몇 벌과 화장품 몇 개가 전부였다. 아이를 안고 나서려는 순간 윤정이 막아섰다. 아이는 두고 가. 네? 아이는 우리가 키울 거야, 하. 너 같은 년이 뭘 키워? 안 돼요. 제 아이예요. 내 아이. 혼인신고도 안 한 주제에 무슨 내 아이야? 그리고 너 혼자 어떻게 키우려고? 설인은 절망했다. 법적으로 아무 권리가 없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웠다. 제발 아이만은. 안 돼. 아이는 여기 두고 가. 그게 아이를 위해서도 좋아. 결국 설이는 아이 없이 집을 나와야 했다. 32년의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다. 몇 달 후, 설이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미용실 일을 다시 시작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가끔 민석에게 연락해서 아이 소식을 묻기도 했지만 대답은 시큰둥했다. 애는 잘 크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볼 수는 없을까? 엄마가 싫어하셔. 역시 모든 답은 엄마였다.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민석과 윤정이 아이와 함께 걷는 모습을 봤다. 아이는 제법 커 있었고 윤정의 품에서 웃고 있었다. 설이는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자신의 아이가 다른 사람의 품에서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날 밤, 설이는 고구마를 먹으며 생각했다. 고구마는 목에 막혀서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자신의 인생도 그와 같았다. 뭔가 목에 막힌 것 같아서 숨쉬기가 힘들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된 걸까? 설인의 마지막 한마디는 고구마처럼 막힌 채로 아무도 듣지 못하는 곳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사랑을 찾아 결혼했지만 결국 사랑도 아이도 행복도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홀로 남겨졌다.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진 채 살아가야 하는 설인. 그녀의 앞에는 아직도 긴 인생이 남아 있었지만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뿐이었다. 그것이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이었다. 설이는 이제 새로운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여전히 힘들었지만 적어도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가끔 아이 생각이 나면 울었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으면서 손님 어떻게 해드릴까요? 설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밝음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상처는 여전했지만 그 상처마저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것이 설인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이었다.